주주들이 맨날 소송 걸어가지고 장기 투자 못하게 한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상법 개정 반대론인데 제가 오늘 요 말씀 드리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충실의무가 어느 상황에서 적용이 되느냐. 지배주주하고 일반 주주하고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대개의 경우 뭐냐면 지배주들이 개인 회사가 있어요. 상장기업 말고 별도의 개인 회사. 그래서 그 회사랑 거래를 해.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가 공급하고 그러면서 상장기업의 이익이 상당 부분 글로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걔가 많이 크면 그 회사를 얘랑 또 합병을 시키고 이런 거래들이 이제 미국에서 충실의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래를 하려면 이게 페어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거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되면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 충돌이 없어요. 이해 충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런 경우는 충실의무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배당을 더 달라고 소송 낸다? 미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어요. 박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 멘토를 모셨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 이 상법 개정이 논의가 촉발됐던 거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벌써 10년도 넘은 사건이고 주주들의 권익을 지켜달라. 이게 표현이 좋은 걸로 하면은 주주들의 권익을 지켜달라는 거고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강제로 뺏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여 년이 걸렸는데 이게 법안이 올라가서 통과를 하고 나서도 그냥 권한대행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기업 거버넌스 관련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저의 멘토가 돼주시고 그리고 이 한국 거버넌스 기업에서 지배구조 개선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의 김우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너무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살짝 눈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하나 깔고 시작하죠. 교수님은 좌파입니까? 저를 좌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네. 저희 이제 서울대 법전원에 회사법 하시는 교수님들도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 찬성한다고 막 다 도매급으로 막 좌파라고 이렇게 돼서 그거를 좀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데 아니 주주 자본주의 주주를 잘하자는 것은 사실은 우파 중에 우파죠. 우파 중에서도 레디컬한 우파죠. 굉장히 레디컬한 우파고요. 예, 저희는 시장주의자고 한국에서도 우파 그러면 또 전부 자꾸 NLL 뭐 이런 거 생각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 시장주의자는 사실은 이제 좌우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우파에 훨씬 가깝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 우리나라가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정립이 되면은 좌파로 갈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주주자본주의가 극단화됐을 때 뭐 단기로 기업 털어먹고 해가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어디까지를 털어먹는 거라고 디파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주주분들이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아직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우리가 좌파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언젠가는 올지 모르지만 아직은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주주자본주의도 그렇죠. 거기까지 가려면 길이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대주주자본주의는 최소한 아닌 게 이제 멀쩡한 나라가 갖춰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뭐 무슨 뺏어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다 보면 이게 약간 좌파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동업이거든요. 동업. 내가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요. 그럼 이제 동업하잖아요. 2명이 하고 3명이 하고. 그 주식회사라는 거는 이제 N명이 동업하는 거거든요. 특히 상장을 한다 그러는 거는 일반 주주들까지 동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그러면 동업을 했으면 투자한 지분 비율대로 번 거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 상법 개정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참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갖고 종종 사례로 드는 것 중에 하나 러시아의 이제 푸틴 대통령 밑에 이제 올리가리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미국에 있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러시아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올리가리가 그 재산을 자기 가족한테 다 빼돌리고 있으니까 그거 문제 제기했다가 같이 있던 변호사가 감옥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아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그냥 돈 빼가지 말라 그런 것뿐인데 잡아다 죽여버리는 나라.
그 러시아가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데요. 네, 러시아는 보면 그 이제 교과서에도 사례가 막 나오는데 네. 러시아에서 그 주식 병합을 한 사례가 있는데 1대 13만 6천 대 1. 13만 6천 13만 6천 대 교과서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게 왜 저렇게 병합을 했느냐? 이 비상장 회사였는데 이대 주주가 13만 6천 주가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단주 처리되는 거예요. 병합하고 나면 그 신주를 못 받아요. 그럼 100% 갖게 되네요. 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긴 줘야 되니까 당신이 이제 신주 못 받으니까 액면가로 받고 집에 가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와.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러시아가 뭐 공산국가니까 거기가 좌파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그 지금 그 상황이 안 좋은데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러시아가 실패한 거는 시장 경제로 바꾸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투자자 보호가 지로예요. 지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민영화만 하면 전부 포스코 KT 돼가지고 그럼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올리가르히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런 주식 병합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다 지분을 형성하고 그래서 거기 또 나름 다 재벌 체제되고 이상하게 된 거죠. 그쵸. 러시아가. 주주총실 의무를 도입하는 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을 비롯해서 기업 거버넌스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말씀들 하고 계세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안타깝다. 매우 아쉽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안이 우리 이제 국내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셨지만 이 해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돈 받아가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어떻게 보느냐 상법 개정안의 전망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의 이 거버넌스상의 문제들이 서양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승계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뭐 일감 몰아주기, 합병 비율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는 해외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에 나온 보고서 제목이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enough is enough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제가 약간 경상도 사투리 섞어서 의역을 하자면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좀 본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자 대한민국이. 근데 이제 이거가 이렇게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서 야 역시나 했더니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일말의 희망을 다 접어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싶어서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번 그 개정이 우리 증시가 아주 근본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고 모멘텀이었는데 그게 꺾였다는 차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럼 한덕수 대행의 그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소기업의 영향을 이게 뭐 저런 것 같아요. 무슨 정치적으로 대기업은 조져도 되고 중소기업은 뭐 보호해줘야 되고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닌 것 같고 구분을 하려면 상장 비상장 이렇게 나눠야죠. 상장 비상장 나눠야 되고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상장을 했어요 코스닥에 그러면 자기가 중소기업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데이터를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한국 상장기업 코스닥 포함해서 중에 비상금 감사가 있는 회사가 25%나 돼요. 상장했는데 비상근으로 자산 총액 1,000억 원 미만이라고 중소기업 취급받아서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협회 이런 데 가보면 저희는 중소기업이에요 좀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상장을 하질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순간은 이제는 어른이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일단 상장 비상장으로 나눠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가족 기업한테까지 뭐 이런 걸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가족 기업은 문제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게 가족이 다 주주면 당연히 가족의 이익에 충실해서 하겠죠. 가족의 해가 되는 의사결정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지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뒤통수 쳐갖고 빼먹는다. 뭐 그거는 자기들끼리 붙이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거기는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게 문제는 가족이 아니라 이제 조금이라도 외부 주주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상장인 경우가 제일 문제지만 비상장인 경우도 외부 주주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희 뭐 비상장 주식 거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슈는 뭐냐면요. 예컨대 상장 기업이 물적 분할을 했어요. 예. 그 100% 자회사. 네. 걔는 비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상장 기업에만 국한해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상장 기업을 무적 분할해가지고 핵심서울도 비상장으로 만들고 걔랑 내 개인 회사랑 또 뭐 거래를 시키고 또 합병을 시키고 그러면 이 비상장 회사는 상법의 대상 그 대상이 아니면 이런 거는 또 막을 수가 없죠. 상장 비상장으로 구분하는 것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장에 국한해서 하면 많은 거의 뭐 한 90% 정도는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예.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문을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 조문을 비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의 취지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핀셋으로 하지 말고 예. 일반 조항을 만들어서 하자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물적 분할 얘기가 좀 나와서 네. 이 물적 분할을 어떻게 막아 보려고 굉장히 교수님 높은 수준에서 활동을 좀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그냥 우리 뭐 솔직히 투자자들 마음에서는 그냥 법에다가 물적 분할 금지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들이 좀 그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뭔가 편법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모회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과징금을 매긴다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린 게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대개의 경우 물적 분할하는 게 이제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거죠. 예. 원래 전공법은 모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모회사가 증자를 해야죠. 미국 다 그렇게 합니다. 구글이 돈이 필요하면 알파벳이 증자하죠. 그쵸. 그래서 알파벳 주주들은 희석이 되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가 전공법인데 우리는 그 희석되는 게 싫어서 이걸 이제 밑으로 내려서 그다음에 걔가 자금 조달하면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물적 분할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물적 분할 제도가 없을 때도 그 현물 출자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다 했어요. 소위 말하는 복수 상장, 이 피라미드 구조 예.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이런 구조화에서는 항상 이게 가능한 거고 물적 분할 제도가 생겨서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뿐이지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의 1920년대 닛산 창업주인 요시스케 아이카와라는 사람이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우리가 자금 그 캐피탈 마켓에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내가 지배권이 희석이 된다. 근데 그거를 자금 조달 안 하면 스케일업 오퍼레이션이 커질 수가 없다. 그럼 예. 어떻게 하면 되냐? 밑으로 내려서 피라미드 방식으로 하면 자금 조달도 하고 지배권도 유지하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모 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분할을 하더라도 그 신설 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을 모 회사의 주주들한테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저런 거잖아요. 물적 분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물적 분할 하나를 막아봐야 다른 방식으로 또 엎어쳐서 가고 뒤로 가고 뭐. 당연히 물적 분할 안 된다고 그러면 현물 출자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또 할 겁니다. 네, 그럼 그걸 또 막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공정거래법에서 그 기준을 30%로 한다고 그러니까 29.99 했거든요. 그거 얄밉다고 법을 바꿔서 20% 기준으로 하니까 19.99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서 일반 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상법 개정의 정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주주들이 맨날 소송 걸어가지고 장기 투자 못하게 한다. 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상법 개정 반대론인데 장기 투자 못합니까? 제가 오늘 요 말씀 드리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이사회 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거 여쭤보시기도 하고. 이제 미국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실 의무가 어느 상황에서 적용이 되느냐? 네. 이해 충돌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 충돌. 네. 지배주주하고 일반 주주하고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대개의 경우 뭐냐면 지배주들이 개인 회사가 있어요. 예. 상장기업 말고 별도의 개인 회사. 그래서 그 회사랑 거래를 해.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가 공급하고. 그러면서 상장 기업의 이익이 상당 부분 글로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걔가 많이 크면 그 회사를 얘랑 또 합병을 시키고 이런 거래들이 이제 미국에서 충실 의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래를 하려면 이게 페어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거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되면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 충돌이 없어요.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런 경우는 그 충실의무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들이 막 해도 되냐? 막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성관주의. 그러니까 최소한 성관주의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점 봐서 투자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집에서 물어보고 뭐 부인이 이러면 안 되고, 최소한 내가 분석도 하고 이사회 회의도 길게 하고 뭐 그다음에 컨설팅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거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주주가 소송 걸 수 있냐? 없다. 이게 경영 판단의 법칙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관주의는 해야 돼요. 선관주의는 해야 되고 선관주의는 어느 정도 했으면 나중에 뭐가 문제됐더라도 경영 판단의 법칙으로 빼주자. 이게 미국이. 근데 이해 충돌이 있다? 그러면 선관주의 없고 그러면 경영 판단 이거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님. 바로 충실의무로 넘어감. 그러니까 여기에 그 거래를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에서 성관주의가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이거를 내가 충분히 아무리 성관주의를 했어도 안 되고 그때부터 충실의무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개인 회사인데요. 얘가 제일 잘해요. 이게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충실의무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배당을 더 달라고 소송 낸다? 미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기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런 거죠.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들은 캐시가 생기니까 좋아요. 근데 회사는 캐시가 나가니까 싫어요. 아니 그 회사에 캐시가 나간 게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뭐 이 말은 되지. 아니요. 그냥 돈이 나가니까. 아니 그게 누구 돈인데 주주들 돈인데 회사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고 회사가 그걸 항변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지금 주주들한테 돈을 드리면 지금은 해프해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재투자해가지고 더 비즈니스도 좋아지면 나중에 더 많은 배당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이 말은 되지. 근데 그 배당이냐 투자냐의 의사결정은 개인 회사나 이런 이해 충돌이 없으면요, 이건 성관주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회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는 지금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면 주주들이 소송 걸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저기 있잖아요. 회사와 주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끌어안고 싶어. 주주는 배당을 달래. 그러면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조문 형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 뭐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거 뭐 회사하고 주주를 따로 띄어가지고 회사가 있고 주주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여기를 하면 여기를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구조는 전 세계에 없고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의 내용이 결국은 주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병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오해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 충돌 상황에서 일반주의의 이익을 해야하면서 지배주의의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 특히 외부에 있는 개인회사와의 거래, 합병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안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 법이고 우리나라 법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의사결정은 네. 대주주 해먹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다 이거죠. 바로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성관주의로. 그건 성관주의. 근데 한국은 사실 성관주의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 아니 말하자면 막 몇 조짜리 유상증자 결정, 뭐 아니면 몇 조짜리 투자해서 결정하는데 이사회만 30분만 하고 이거는 이제 성관주의에도 걸리는 거지. 성관주의하고 충실의무를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충실의무는 성관주의보다 더 적용되는 여지는 좁은데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상법 개정이 너무 전방위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어쩌면 되게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대주주하고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거 얘기해 보면요, 그 경영진의 좀 이렇게 친한 교수님들, 경영대 교수님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건 저도 인정한다, 라고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접점이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의 이슈가 아니고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건 뭐 옛날 한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십계명에도 있고 인류 역사상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는 거는 없는데 뭐 그거 하자는 건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 논의가 꼬여서 그러면은 답답합니다. 주주들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해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그 회사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용어부터 또 바꿔야 되는데 경영권 그러면 뭐가 이게 천부 경영권설 내지는 경영권 신수설 이런 느낌이라 아버지가 누구노? 뭐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아니고 그 이제 지배권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지배권은 그러면 이거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가 아닌 거죠. 뭐 스티브 잡스도 창업했지만 잘못하면 뭐 밀려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거는 철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누가 지금 이 시점에 이 회사에 이거를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그 창업주 일가가 천년만년 계속하리라는 전제 하에서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기업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으면 거기가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재계단체들하고 얘기했을 때 뭐 개인 투자자들 맨날 주가만 올려달라고 그러고 상법 개정되면 주가 오르냐 내가 경영 더 잘해서 주가 올려줄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법 개정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아까 행동주의 말씀도 하셨지만 행동주의하고 이 프라이빗 에퀴티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도매급으로 같이 묶여서 가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원래 프라이빗 에퀴티는 다 사서 상장 폐지시켜서 그렇죠. 밸류업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뭐 재상장하거나 누구한테 파는 이런 거고 행동주의는 원래 내가 가서 회장님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격을 올려서 자기 다 펀드니까. 예. 회장님에서 소위 그 두려워하는 그 경영권을 취득을 해서 내가 회장님 역할을 하고 싶은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거부권은 행사됐고 좀 우리가 뭐 이대로 끝낼 건 아니잖아요. 결국 계속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죠. 다시 하게 될 때 결국은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가게 된다면 아니면 서서 대선 전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을 야당을 중심으로 또 다시 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논의가 필요한데 혹시 이번 그 3법 개정안이 올라간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의 내용 중에 교수님 보시기에 뭐 이런 거는 한번 좀 뭐 수정 아니면 변경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저는 이제 뭐 법 전문가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법대 교수님들하고 법학자들 또 법조인들이 뭐 자세히 논의돼야 할 사항이지만 이 법학계에서는 이 회사와 주주라고 그게 병렬적으로 돼 있는 구조에 대해서 뭐 우려가 있다 그런 의견은 저도 많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뭐 약간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긴 조문이 진짜로 맞냐? 아니면 조문은 회사라고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 이건 당연히 주주에 대한 보호다라고 해석을 하는 데가 더 많으냐? 이게 뭐 또 서로 막 이게 의견이 갈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문 형식을 어떻게 만드냐는 뭐 제 영역은 아니고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어쨌든 이거에 또 이제 재계에서 우려하는 게 이게 너무 넓어질까봐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 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명확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이게 합의를 해가지고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되게 명확한 그러니까 좀 범위가 불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대주주하고 거래하는 것만 적용된다. 그게 원래 충실임이에요. 그게 원래. 근데 뭐 나머지 거에 무슨 배당이 어쩌고 그런 거는 별로 상관도 없는 얘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 끌어들여가지고 참 답답하긴 한데.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이 그 정부안이 자본시장법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시켜야 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라라고 시켜야 해.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는 잘 몰라. 그래갖고 차라리 상법 개정도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도 해갖고 착하게 사는 게 뭔지까지 알려주는 거 아니면은 상법 개정 안 하고 그러니까 정부 안대로 상법 개정 안 하고 자본시장법만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본시장법이라는 거가 적용 대상의 이슈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법은 모든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 그러니까 그 이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지금 정부안의 자본시장법은 일반 조항이 아니에요. 합병 뭐 이런 거 문제가 됐던 거 또 그것도 찝어가지고 핀셋으로 하겠다 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법 30% 하면 29.99하고 그래가지고 또 빠져나간다고요.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하나의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공정거래법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CVC,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는 조항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쪽으로 지금 뭔가가 또 이제 4세를 가면서 그쪽으로 뭔가 풍선 효과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입니다.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지금 그 자손들이 예, 지분을 가진 이런 투자회사 성격의 회사들이 조금씩 스멀스멀 생기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합병 아무리 막아놓으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뭐가 생기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으로 100번 양보해서 자본시장법을 한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그래도 핀셋은 의미가 없고요. 핀셋으로 하면 안 돼. 그래도 일반 조항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조항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그러면 상장기업의 이사들은 상장기업의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진다는 방식으로 일반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사회이사 좀 하시잖아요. 막 네네. 거기 이사님들이 예. 뭐 상법 개정되면은 나 소송 걸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사 못 할 것 같아. 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희 이사회는 아니고 예, 이제 뭐 다른데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이제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거를 여쭤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방금 이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90%의 이사회에서 하는 의사결정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원래대로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 모여서 30분 만에 막 몇 조짜리 의사결정하고 그러면 성관주의 이슈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서 하시지만 단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는 거래 상대방이 대주주 지분이 많은데 그리고 뭐 합병의 상대방이 대주주 지분이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옛날처럼 그냥 바로바로 땡땡땡 하시면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런 거는 그야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막 그거 말고 대부분의 의사결정, 뭐 투자 의사결정, 뭐 증자 의사결정 이런 것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이슈가 없다. 알겠습니다. 재계에서 하도 뭐 개인들이 뭐 맨날 주가나 올려달라고 그러고 상법 개정한다고 주가 오르냐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이제 7분밖에 안 남아서 네. 원래 한 5시간짜리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데 주가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밸류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밸류업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밸류업 미국 회사는 밸류업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시켜서? 아니요 원래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원래 주식 회사라면 특히 상장 기업이라면 당연히 하는 게 밸류업이에요. 밸류업이라는 게 그냥 재무관리를 말하는 기업의 목표, 기업 가치 극대화. 그게 밸류업이에요. 그게 밸류업.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회사들도 밸류까지 안 봐요. 어디까지 보냐면 영업이익까지만 봐요. 그렇죠. 영업이익. 영업이익. 근데 영업이익 100억이 나기 위해서 얼마를 들였냐. 자기 자본이 1조인 회사가 영업이익 100억 난 거하고 1000억인 회사가 100억 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걸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안 본 거지 경영진이. 미국 경영진은 당연히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 비용이고 자본 수익성인데 예. 지금 니네 회사가 얼마가 들어가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느냐를 기회비용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니네 회사한테 이만큼 돈을 냈는데 투자자들은 10%를 요구를 하는데 너네는 얼마를 벌고 있느냐 이런 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의사결정을 해라 라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어떤 그러한 주가와 자본 비용을 의식한 경영 관행의 확립이라는 예. 거고 예. 그걸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하면서 밸류업이라는 거라고 이제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기업들은 그게 뭔데 나도 올리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주가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본질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본질 가치를. 그러니까 또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밸류업 하면서 PBR을 메저로 하니까 이게 주가 나누기 장부 가치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가치, 본질 가치. 그래서 장부 가치가 자꾸 본질 가치를 하는데 아닙니다. 장부 가치 본질 가치 아니고요. 그냥 장부 가치예요. 장부 가치는 ROE 계산할 때 그냥 분모에 투하 자본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네,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밸류업이 되려면 본질 가치가 올라야 돼요. 본질 가치가 올라야 되려면 ROE가 좋아야 되고 투하 자본 대비 수익이 좋아야 되고. 네. 근데 투하 자본 대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익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투하 자본이 너무 늘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버는 거를 계속 자기 자본에 쌓다 보니까 예. 분모가 커져. 그래서 분모가 커져가지고 자꾸 ROE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ROE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은행 예금 맡기지 뭐하러?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그 분모를 좀 헐어라. 그 분모를 헐려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걸 자꾸 가볍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은 또 다른 또 생산적인 데 가서 투자가 돼가지고 할 것이고. 제가 좀 그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면 미국은 어떻게 하면 아직 선진국이고 GDP 성장률은 2, 3%밖에 안 되는데 예. 어떻게 저렇게 상장 기업들은 높은 ROE를 유지를 하는가. 이런 게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성숙하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나가고 새로운 기업들한테 또 투자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높은 ROE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선순환이 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거가 약간 답답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 이른바 밸류업 보고서라는 걸 쓰면 네네. 기업들은 뭘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밸류업을 기업들이 한다 그랬을 때 뭘 봐야 된다. 자, 밸류업 보고서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이 뭐예요? 자본 비용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몇 %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 대충 러플리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재무 이론에 따라서 한 10%쯤 됩니다. 평균적으로. 왜냐면 은행이자보다는 좀 높아야 되니까. 예, 예. 그렇다고 주식 투자해서 내가 뭐 따블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투기하는 분들이고 예,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이제 자본 비용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자본 비용을 몇 %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봐야 돼. 그거 공개 안 하는 회사들이 태반입니다. 자본 비용. 자본 비용. 어. 자본 비용을 얼마로 인식을 했느냐. 그 회사들이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순간 그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암묵적으로. 그쵸, 그쵸.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는 순간 그래도 주주들한테 이만큼 자기가 코밋을 한 거예요. 우리 주주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10%구나. 그게 배당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배당 플러스 이 주가 상승률까지 포함한 거. 상승률까지.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하죠. TSR. 토털 쉐어홀더 리턴. 그래서 토털 쉐어홀더 리턴에는 배당뿐만이 아니고 배당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주가가 오르는 거로 인한 수익률도 포함해 두 개 다 합쳐서 그게 토탈 쉐어홀더 리턴. 그러니까 예,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자꾸 밸류업 그러니까 뭐 주주환원 뭐 배당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재무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가 투자 기회가 좋고 그러면 배당하는 것보다 재투자하는 게 주주들한테 더 좋아요. 예, 예. 대신에 그냥 번 걸 쌓아두지만 말고 우리 재무관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신 대로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적절하게 이 돈을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캐피탈 엘로케이션, 자본 배치 정책.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써 있어야 된다 이거지. 제가 저희 뭐 이사회 하는 회사 풀무원 여기 뭐 좋은 회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밸류업해서 막 배당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기 아직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되고 예, 예. 그리고 미국 사업 투자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밸류업 공시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뭐 드라마틱하게 배당을 늘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총 때도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CFO가 설명을 했어. 우리는 부채 비율 이슈도 있고 미국 투자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를 늘릴 것이고 아마 저희 공시에도 그런 식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예. 이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밸류업 공시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다 그냥 막 투자만 해, 아니 배당만 해 이게 아니고 기업의 지금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캐피탈이 올라가는 그 주가가 올라가거나 배당을 주거나 이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이 회사에선 비용이 되는 거니까 우린 이 정도는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가 채권처럼 딱 픽스된 건 아니지만 예, 내가 연간으로 주주들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수익은 이 정도 됩니다라는 거를 밝히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요 CFO들이 그거 빵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치. 제가 실제로 물어보면 채권이 비쌉니까? 주식이 비쌉니까? CFO 입장에서 그럼 주식이 더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채권은 이자 줘야 되는데 대출은 이자 줘야 되는데 배당은 안 줘도 되잖아.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수준이 지로인 수준인 거죠.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줘도 되는 게 아니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줘야 돼요.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주주분들이 관심 많으실 유상증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상증자가 이제 좀 복잡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가 딱 그거 하나만 있다. 그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유상증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주주우선 배정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충실 의무의 대상이 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회사 하나만 있고 개인 회사 없고 상장회사 하나만 있고 이 회사가 주주우선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거는 회사의 판단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건 별로 그거는 충실 의무의 대상은 아니에요. 성관주의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회사 하나가 아니고 저기 회장님 개인 회사 또 있고 그쵸. 다른 회사 있고 그리고 그 회사 주식 사는 거랑 만약에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충실 의무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사안별로 좀 사안별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한 뭐 이제 와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상법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거는 뭐 언제나 안 됐습니다. 지금 네. 한 번도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많이 왔습니다. 예, 많이 왔고요. 저희가 요번에는 문턱에서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기대합니다. 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네. 주주가치 재고도 아닙니다. 이거는 남의 돈 뺏지 말라, 뭐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조항 한 문장 넣는 건데 우리나라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으로 좀 명시가 되는 그런 때가 되도록 교수님도 계속적으로 학계에서 노력해 주시고 네. 저희도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교 대학원의 김우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